그날 남편의 차가운 손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온기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심장은 이미 멈췄고 숨도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만은 마치 저를 놓치기 싫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떠났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힘들었어요. 왜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숨이 목 끝까지 차올라 토해내지도 못했고 삼키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기만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남겨진 사람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겨우 제가 경험할 일의 시작이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머니가 남편의 죽음으로 슬퍼하는데 그게 앞으로 일어날 일의 시작일 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남편이 죽자 바로 재산을 분할하자고 했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천벌을 내린 김인자님의 사연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천인공노할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중반인 김인자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남편이 떠난 날부터 이어지는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가슴에 큰 흉터가 남은 이야기지만 용기 내어 고백해보겠습니다. 여보, 말 좀 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떠날 수가 있어요? 제 눈물은 계속해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것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사람 없이 어떻게 남은 삶을 보내야 할지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세월만 40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만큼 저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임종은 모든 게 무너져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했죠. 남편은 지난 몇 개월간 많이 아팠습니다. 갑작스러운 췌장암 선고. 췌장암이 얼마나 치료가 어려운 암인지 대략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워낙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게 오히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남편은 늘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했죠. 걱정 그만해도 돼. 내가 잘 털고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안색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죠.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부작용만 커지고 있는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은 제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평소에 누구보다 성실하고 건강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남편은 암이 이미 여기저기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서로 말조차 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혼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서로 마음만은 통하는 느낌이었죠. 문제는 임종 순간조차 저는 혼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곁에 없었어요. 시간이 흐른 뒤 정신을 조금이나마 차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커다란 고립감이었습니다. 임종을 지켜봐야 할 아들이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죠. 같은 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한참 빗나가고 말았죠.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전화해봐도 받지 않았고 휴대폰을 다시 확인해봐도 부재 중 전화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장례 준비를 해야 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나마 시동생이 아니었다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을 겁니다. 절차나 서류 같은 건 할 정신도 없었어요. 그저 슬픔이 계속 밀려와서 몸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다행히 시동생이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도 차분하게 진행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흐를 때까지도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아들과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너무 지쳐 있는 상태라 무어라 말하기도 버거웠지만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 왜 연락이 안 됐니?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같은 지역 병원에 아버지가 누워 있는데 어떻게 임종도 안 지킬 수 있니? 아들은 끝내 시선을 피하며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싶더니 결국 한숨을 푹 쉬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일이 몰리기도 했고,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던 건 사실이에요. 죄송해요.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에 기력이 다 빠져서 아들에게 더 따져 묻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봐도 아들은 그저 피곤해 보였고, 며느리는 옆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만 떨군 채 서 있었어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더 이상 뭐라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게다가 그 상황에서 엄마로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만큼 힘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한 뒤 장례는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아들은 상주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조문객들이 찾아와도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았죠. 심지어 식장 밖으로 나가 있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식장 구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아들과 마찬가지로 핸드폰만 주구장창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가까운 친척분들이 저를 보며 괜찮으냐고 묻더군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단 한마디도 걱정하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태도가 너무 비상식적이었습니다. 마음이 갑갑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다 큰애들을 데리고 혼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들은 수군거림은 제 마음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누군가가 제 아들의 태도를 욕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슬픈 표정 한 번을 짓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아들은 핸드폰을 하면서 희죽희죽 웃기도 했었어요. 그러니 조문객들이 보기에 어떻겠어요. 저는 아들을 평생 아낌없이 키웠다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저렇게 무감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 자신도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것 같아 부끄러움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더 큰 허무함이 밀려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운전하고 제가 옆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오곤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저 혼자 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평소 앉았던 의자며 쓰던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물건들도 내버려 둬야 할지 아니면 치워야 할지 고민이었죠. 치우자니 마음 한쪽이 쓰라렸고 내버려 두자니 그것도 남편이 계속 내리눌러 밟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장례가 끝난 뒤 아들과 며느리에게 한마디씩을 하려고 했지만 그런 기회는 전혀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장례가 끝나자마자 아무 말 없이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죠. 제게 이런 반구도 없더군요. 누가 보면 아예 남남인 줄 알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분명 아들과 며느리의 눈은 장래 자체를 귀찮아하는 눈이었죠. 내가 얼마나 너희한테 잘해줬는데. 이런 생각이 절로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 동안 저는 밥도 못 먹고 불도 제대로 켜놓지 않은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 밀려와 울적했고, 밤이 되면 남편을 잃은 그리움과 슬픔의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이 꼴을 보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 뻔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움직이자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당신은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혼자서도 당당해야 해. 남편이 떠나기 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유언과 다를 바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몸을 움직여 밥을 하고 청소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조금씩 물건을 치우면서 남편의 흔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옷을 정리하다가 울고 걸레질을 하다 또 울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긴 했습니다. 그렇게 슬픔이 쉽게 사그라지진 않았죠. 하지만 그렇게 조금씩 움직이고 나니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문제는 남편이 떠난 뒤에 아들과 며느리가 전혀 저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몇 번이나 혹시 연락이 왔을까 휴대폰을 봤지만 전혀 연락은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러지를 못했어요.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정말 바빠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면 제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괜히 연락했다가 아들과 며느리가 부담을 가질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들의 행동이 괘씸하긴 했어도 여전히 제 아들과 며느리였기 때문에 괴롭히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혼자 지내는 생활이 익숙지는 않았어요. 특히 밤에 악몽을 꾸거나 제대로 못 자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고 참다가 아들에게 연락은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요즘 어떠니? 회사 일이 좀 바빠서 정신이 없네요. 어머니는요? 나야 뭐. 내 아버지가 떠난 뒤 좀처럼 잠이 오질 않는구나. 혹시 너희 집에 며칠 머물러도 괜찮을까?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힘든 순간에 가족끼리 잘 보듬고 의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망설인 뒤에 대답했어요. 저희도 회사 때문에 바쁘긴 한데 뭐 며칠 정도라면 괜찮죠. 대신 오래 계시면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아들의 차가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장례 후에 제 마음을 추스르게 도와주지 않을까 했던 작은 기대가 그 한마디로 와장창 깨진 느낌이었지요. 그래도 혼자서 계속 지내는 것이 아직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몇 벌 옷만 챙겨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 쓰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 말만 하고 이내 돌아서더군요. 몸은 좀 괜찮으냐고 묻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냥 피곤하다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그래도 그 모습을 보며 일을 많이 해서 많이 지쳤나 보다 하고 스스로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이틀 정도 아들네 머물렀을 때였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조심스레 거실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직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서로 싸우기라도 했나 걱정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믿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생각해보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좀 됐는데 재산 정리를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한 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재산 얘기가 먼저 나오나 싶었죠. 특히 아들 목소리는 무척 건조했고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듯한 말투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목을 축이며 말했죠. 아직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이르지 않겠니? 조금 생각을 해보자꾸나.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그런 것들까지 신경을 쓰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저희 사정도 너무 급해서 그래요. 게다가 상속 문제는 미루면 나중에 복잡해진다고 하잖아요. 아버님 남긴 재산을 빨리 확인하고 저희도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리고 얼마나 남겨주셨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저희도 또 돈을 어떻게 쓸지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눈은 무미건조할 뿐이었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들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또 며느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어요. 동시에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태도도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을 잃는 저는 그들의 못된 생각에 한마디도 하질 못했어요. 남편이 있었다면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줬을 텐데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전화를 해왔습니다. 처음엔 애써 부드럽게 제 생각이 어떤지 물으며 재촉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대답을 미루자 점점 목소리가 딱딱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간 변호사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절차를 밟으면 귀찮아질 테니 그냥 빨리 협조하라는 식이었죠. 어머니, 법적 절차를 밟으면 서로 귀찮아져요. 맞아요, 어머니. 어차피 아들에게 다 물려줄 재산인데 지금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고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머니이자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두고 이렇게 협박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는 저도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감정 소모조차 하기 싫어서 말없이 연락을 뚝 끊어버렸어요. 결국 이 이야기를 지인과 친구들에게 했습니다. 도움을 구할 곳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지인 중 한 분이 도움을 주셨죠. 저와 변호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은지 상담했죠. 변호사는 우선 이렇게 조언했어요. 고인이 된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조회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 매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남편이 저 모르게 뭔가 일을 벌였다거나 빚이라도 졌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죠. 그런데 변호사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몇 년 전부터 모든 재산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명의로 돌려놨다는 겁니다. 심지어 증여에 대한 세금까지도 다 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과 예금 모두 제 앞으로 돼 있었습니다. 저는 공동명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이미 오래전에 제 이름으로 이전을 해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떨떨했습니다. 남편은 왜 이것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남편 서랍을 뒤지다가
작게 접힌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그때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편지에는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부모 재산에 대해 아들과 며느리가 묘하게 떠봤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들은 빚을 많이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도 빚이 있는 상태라 돈을 빼앗으려 들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죠. 재산을 빨리 물려받을 궁리만 하는 것 같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혹시라도 본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제가 아이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재산을 제 앞으로 옮겨놓은 것이었어요. 남편이 제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미리 알게 되면 아이들과 충돌할까봐 우려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편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이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혹시 내가 떠난 뒤에 아들과 며느리가 당신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이겨내야 해.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을 위해 준비해둔 거니까. 그걸 읽는 순간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상처를 받으며 이런 편지를 남겼을까 싶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존재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었죠. 남편도 아들과 며느리를 잘못 가르쳤다는 생각에 정말 힘들어 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안 뒤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실대로 말할까? 아니야. 차라리 그냥 모르겠다고 말하고 시간을 끌까?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너무 매정하게 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아들은 제게 계속 연락을 해 온갖 말을 했어요. 변호사 고용하기 직전이에요. 어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으시라고요. 귀찮게 이런저런 거 하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변호사를 들먹이며 협박조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한술 더 떴죠.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 같으세요? 저희 도움 없이 어머니가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 노후까지도 들먹이는 걸 보는 순간 피가 차갑게 식고 말았어요. 더 이상은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게 일어났던 일을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정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아버지 재산이 있는 줄 알고 빨리 정리하려고 했던 건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빚이 많아서 당장 갚지 않으면 집도 날아갈 판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다 옮겨놓았다니 저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잖아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이미 남편 편지를 읽은 뒤라 마음이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였어요. 자식이 이렇게 애원하는데도 냉정해질 수 있다는 게 스스로 놀라웠습니다. 저는 남편의 유지를 이어가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던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죠. 너희들이 정말 부모를 생각했다면 임종은 지켰을 거다. 부모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는 자식을 진짜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니? 심지어 장례식 때도 상주 역할조차 제대로 하질 않았어.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로하거나 챙기기는커녕 돈 얘기밖에 안 하는 걸 보니 뻔하구나. 남편이 왜 이런 선택을 했겠니? 아마 지금 나한테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그렇게 대했겠지. 나 몰래 말이야.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말문이 막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그건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살아보려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돈 조금만 주세요. 아니, 빌려주시기라도 하세요.
사용증이라고 쓸게요. 며느리는 애써 울먹거리는 연기를 하며 애원했어요. 아들도 돈이 없으면 진짜 파산 직전이라고 말하면서 애원했어요.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 새 출발을 해볼 수 있다면서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장례식 때 도와드리지 못한 걸 후회해요. 진짜 그때는 경황이 없었어요. 앞으로 제가 잘 모실게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슬픈 척 연기를 하며 말하는 며느리를 보는데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경황이 없던 것이 아니라 남편의 죽음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겠죠. 오히려 이들은 남편의 죽음을 좋아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떠나면서 자기들한테 남겨질 재산을 떠올렸을 테니까요. 물론 눈앞에서 자식과 며느리까지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좀 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는 순간 제 마음은 이미 명백히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온 힘을 다해 마련한 이 울타리를 허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남편 뜻대로 할 거야. 남편이 애써 마련해준 걸 함부로 너희에게 내줄 순 없어.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돌아가려무나 이제 나는 할 이야기가 없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해왔어요. 그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갑자기 다시 연락해온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니,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또 돈 이야기라면 할 말 없다. 돈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모호한 말을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고 정말 솔직하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서라도 구하려는 걸까? 그런 희망도 내심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용서를 지금이라도 구한다면 어느 정도는 그 마음을 받아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이 차를 몰고 제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뒷좌석에는 며느리가 앉아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앞자리에 타게 되었습니다. 둘 다 뭔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내심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었는 일이었어요. 불쌍하게 보인다고 해서 이들이 했던 짓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게 아들 차를 타고 저희는 어디론가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네 집으로 가는 줄 알았죠. 하지만 방향이 달랐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니? 그냥 조용한 데서 어머님 모시고 차 한 잔이라도 하려고요. 저는 그냥 그러자고 했죠. 차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간혹 자기들끼리 낮은 목소리로 뭔가 속닥이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냥 말없이 그것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딱히 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략 1시간 남짓 외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곳은 난생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낯선 주택들이 몰려있는 곳이었죠. 아들이 여기서 잠시 얘기 좀 나누자고 하길래 저는 조용히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오래된 빌라와 상가 건물들이 듬성듬성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저를 조용한 골목길로 데려갔어요. 도대체 이런 곳에 왜 온 걸까 의문이 들었죠. 주변에 카페도 없는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제 말을 무시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골목길을 조금 더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낡은 2층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군요. 가정집처럼 보이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외관상 사람이 사는 집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허름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해요.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저희가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곳까지 왔고 아들과 며느리가 굳이 여기로 데려온 걸 보니 뭔가 확실히 할 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묵히 그들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안에 들어서자 묘한 썩은 냄새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창문은 거의 다 닫혀 있어서 공기 자체가 탁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거실이라고 부를 만한 공간이 있긴 했지만 어딘가 스산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보고 소파에 앉으라고 하더니 곧장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안에서 잠그고 문 위쪽에 달린 체인을 걸어 잠그고는 저를 슬쩍 바라보더군요.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어요. 너희 왜 문을 잠그니? 저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죠.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쯤 됐으면 이제 저희도 더는 물러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미 꽤 지났잖아요. 재산 문제를 빨리 정리해 주셔야 저희도 숨 좀 쉬죠. 저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낯선 곳에 문을 잠근 상태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둘러싸고 있는 중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간신히 침을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그건 그럴 수가 없다고. 남편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을 너희의 협박 때문에 그냥 넘길 수는 없다.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가 갑자기 차갑게 웃으며 이야기하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금 당장 돈을 마련해야 집이든 뭐든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어러시니까 저희가 참기가 힘든 거예요. 남들이 나쁜 연놈 욕할지 몰라도 저희도 일단 살고 봐야죠. 그러면서 테이블 위에 뭔가 서류 같은 걸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조금 살펴보니 제가 가진 재산을 자신들에게로 넘긴다는 그런 계약서 같은 것들이었어요. 저보고 거기에 서명만 하면 나머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고 이들이 드디어 미쳤구나 싶었죠.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도대체 너희가 제정신이니? 이러고도 너희가 무사할 것 같아. 저는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음침한 곳에 데려와서 서류를 내밀면서 자기 엄마를 협박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범죄였어요. 터무니없는 일을 넘어서서 폐륜적인 일이었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들에게 저는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 많은 늙은이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제 명의로 넘긴 재산들을 빼앗기 위해서 결국 이런 짓을 벌이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 나는 말했다. 난 죽어도 그럴 수 없어. 더는 이 얘기는 하기 싫구나. 그러자 아들은 갑자기 소파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는 노려보듯 눈을 마주치며 말했죠. 어머니, 오늘은 절대 그냥 못 가세요. 여기서 서명하고 가셔야 해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절대 한 걸음도 나가실 수 없어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위협적이었죠. 저도 모르게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 꼴을 보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범죄 현장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죠. 그래도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제정신이냐? 이건 범죄와 다를 바가 없다다. 며느리는 옆에서 한심하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제가 오죽했으면 시어머니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저희도 다 사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두려움에 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제 손목을 더욱 꽉 잡으며 서류를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빨리 서명하세요. 이 서류에만 사인하시면 모든 게 끝나요. 아무 일 없다고요. 게다가 여기에는 어머니 재산도 남긴다고 쓰여 있어요. 저희가 다 재산을 가져가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아들이 구슬리듯 말했어요. 저는 아무리 협박을 하고 타일러도 절대로 서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마음을 이렇게 허무하게 포기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건 안 된다고, 난 못한다고 반복해서 말했죠. 그러자 아들은 더 세차게 저를 밀쳤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며느리는 혀를 찼어요. 그리고 비웃듯이 제 모습을 내려다봤죠. 어머니, 이러다 저희 여기에서 밤샐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한테 올 재산 아니에요? 막말로 어머님 돌아가시면 저희가 쓸 재산인데 미리 댕겨서 좀 쓰겠다는 게 왜 나빠요? 괜히 버티시지 말고 오늘, 지금 바로 끝내세요. 저는 정말로 이들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라 악마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만 했어요.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서운함과 배신감까지는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공포까지 느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결국 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발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기를 바랬죠.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아들과 며느리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작은 소리로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는 여기서 지내세요. 안심하세요. 밖으로 나가는 문만 잠근 거니까. 화장실이든 뭐든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하거든요.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좀 가만히 계세요. 그 말이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자기들 볼일을 보는 동안 이 낡은 집에 가둬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납치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게다가 제 휴대폰도 며느리가 빼앗아 가버렸죠. 저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라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왜 이러는 거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진짜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둘 다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서에 사인만 하면 모든 게 쉽게 해결된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남겨두고 현관문에 체인까지 걸어둔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대로 혹시 죽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에 떨어야 했어요. 지금 아들과 며느리는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분노와 공포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몸은 떨리고 머리는 새하얘져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금당하고 납치를 당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결국 골목길 끝에 있던 낯선 집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떠났을 때 혹시 나갈 수 있는 곳이 있나 찾아봤어요. 하지만 그런 곳은 없었습니다. 창문이라도 열어서 나가려고 했는데 밖에서 자물쇠 같은 걸로 잠궈놨더군요. 철저했습니다. 게다가 두꺼운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
제가 깨트리려고 해도 힘이 부족했습니다. 치밀하게 절 가두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던 것 같아요. 점점 목이 마르고 배도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수기가 없는 집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싱크대로 향했죠. 그런데 싱크대에서 찬물이라도 받아 마셔볼까 했는데 나른 기계음만 들릴 뿐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질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인가 싶었어요. 결국 서러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하늘나라에서 이 광경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어요. 그들에게 굴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한참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시계도 없어서 시간을 가늠할 수 없었어요. 결국 해가 기울 때쯤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덜컥 겁이 났지만 그래도 이제는 풀어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아오자마자 저를 바라보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생각 좀 해보셨어요? 이건 어차피 어머니가 끝까지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소송까지 가면 서로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사인하세요. 며느리가 눈초리를 치켜뜨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안 된다는 뜻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로 이런 짓을 하는 그들에게 굴복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절대로 남편의 유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협박에 굴하기에는 저도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들의 협박이 무서웠지만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구나. 너희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난 사인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뭘 하든 나는 바뀌지 않을 테니 그리 알아라. 그랬더니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얼굴을 보며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그리고 아들은 묘한 웃음을 띠면서 다시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꺼내 펼쳐놨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서류들이었죠. 다만 그 안에 대출 금액이니 뭐니 적힌 표를 보니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바로 저런 빚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당장 이 정도 돈이 필요해요. 은행 대출도 막혔고 여기저기 빚도 많아요. 이걸 어머니가 해결해 주셔야 해요. 어머니가 재산만 빨리 넘겨주시면 정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그렇게 서로가 대치하는 상태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밥도 사다 먹고 갈증을 느낀 듯 물도 사와서 자기들끼리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철저히 무시했어요. 저를 고립시키려는 계획 같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무엇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음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도 타들어갔지만 참아 달라고 말하기도 싫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순간 굴복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국 밤이 깊어졌어요. 아들은 다시 문 쪽으로 가서 체인을 잠갔고 며느리는 등을 돌린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느새 거실 불도 꺼져 있었고 전 서늘한 바닥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죠. 어머니, 빨리 결정하세요. 오늘 밤 안에 결론 내지 않으시면 저희도 새벽에 나갈 거고 어머니는 여기서 그냥 기다리셔야 해요. 그 말에 더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제게 말했었죠. 혼자서도 흔들리지 말라고. 그리고 절대 아이들이 뭔 짓을 하든 상처받지 말라고.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용기가 솟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이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협박한다고 해서 내가 재산을 내놓을 수는 없어.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체인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벗겨지질 않았어요. 워낙 단단히 잠겨 있어서 떼어내는 게 불가능해 보였어요. 아들은 뒤에서 그게 풀릴 리가 없다면서 비웃었죠. 아들의 말처럼 제 힘으로는 절대로 사슬을 풀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다가오더니 저를 비웃으며 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때 저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문을 열어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내가 왜 너희 협박에 굴복해야 해? 아들과 며느리는 이대로 저를 두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를 속박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몸을 문 쪽으로 던졌어요. 어떻게든 문이라도 부셔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난리를 치다 보니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조금 헐거워지게 느껴졌어요. 그것을 본 아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진짜 이럴 거예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여길 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며느리는 옆에서 비명을 지르며 말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든 문에다가 온몸을 던졌습니다. 결국 문에 쩍하며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아들은 문이 열릴 것 같았는지 저를 붙잡아서 내동댕이 쳤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서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제 인생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 문 밖에서 누군가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질 못했어요. 누구세요? 여기 무슨 일 있어요? 낯선 남성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제가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잠시 뒤 그 사람이 문을 잡아당기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어딘가 전화를 거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당황하며 서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있다가는 진짜 현장에서 납치범으로 잡힐 것 같았나 봐요. 하지만 이미 범죄는 일어난 상황이었죠. 그 틈에 저는 밖으로 뛰쳐나가 무작정 달렸습니다. 허름한 건물에서 나와 골목을 가로질러 달렸어요. 지나가던 행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뒤를 보니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사단이 벌어진 이상 그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게다가 문 앞에 있던 행인이 이미 현장을 목격한 상황이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간신히 그 낯선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갈비뼈가 2개나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행인의 전화기를 빌려 시동생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죠. 대충 제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시동생이 저를 구하러 왔습니다. 시동생은 놀란 눈으로 저를 보며 병원부터 가자고 했죠. 그렇게 저는 시동생 차에 탄 뒤에야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 뒤로는 뒷좌석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경찰들이 찾아왔어요. 저는 진술을 솔직하게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라고 해서 거짓으로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맞았죠. 며칠 동안은 온몸이 떨리고 잠도 제대로 못 이뤘습니다. 결국 며느리와 아들은 체포되었습니다. 납치, 감금, 협박의 죄목이었어요. 저는 이런 일을 겪고도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스스로도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날 이후로 저는 절대로 그들에게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지키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재산을 이런 못된 아이들에게 순순히 넘겨줄 수 없다는 걸 더 이상 확실히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 사실을 들은 지인과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죠. 자식과의 인연을 끊으면 어떡하느냐고요. 요즘에는 요양원 같은 곳이 잘 되어 있으니 노후 걱정 같은 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말하는 지인들에게 저는 말했죠. 지금은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는 힘드네요. 그냥 지금은 남편이 떠난 빈자리가 아물 때까지, 그리고 제가 받은 충격이 가실 때까지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관련한 범죄로 재판을 대기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그런 탄원서를 써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본인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밤에는 남편 생각이 너무 나서 눈물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그래도 남편이 남긴 편지를 꺼내 볼 때마다 위로를 느끼며 버티고는 하죠. 당신이 너무 슬퍼하지 말고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편이 편지에 남긴 말을 보면 기운이 납니다. 그리고 병상에서도 늘 제게 말해주고는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 온기가 여전히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험한 일을 당하고도 버틸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이 큰 상처이긴 해도 남편이 절 지켜준 덕분에 제 노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늘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을까요? 이제는 혼자만의 일상을 차츰 찾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정원을 다시 가꾸고 편지도 정리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책 읽기 같은 것도 천천히 시도하는 중입니다. 물론 아직도 누군가 문 앞에 지나가면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뛰기도 합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당한 상처와 공포는 완전히 치유가 되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지금의 생활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남편 곁에서 이런저런 자잘한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남편을 추억하며 그리움을 곱씹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달콤한 시간은 아니라도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워낙 많기에 추억할 거리가 많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있는 것을 아는 지인들은 가끔씩 찾아와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는 절대 연락하지 말고 용서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하죠. 그런 이야기에 저는 조용히 솔직한 의견으로 대답합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엄마로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아이들을 영원히 버리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솔직한 심경이었어요. 정말 나중에 그들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나도 용서할 준비가 되었다면 용서를 할 수도 있겠죠. 결국 끊을 수 없는 천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절 가두었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솔직히 평생 이 기억이 지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죠. 다만 요즘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저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험한 일을 당하고 남편을 떠나보내면서
제가 스스로 더 강해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순간보다도 저는 머릿속이 맑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굳건한 상태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남편이 여전히 아직 곁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처럼 고요한 새벽에 마루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특유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해줬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이 다시 올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기억과 추억들도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이 남긴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삶의 마지막 울타리였고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 울타리 안에서 조금은 단단해진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저 자신을 지켜내면서요.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는 감정 소모를 하면서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편을 추억하며 절 위한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죠.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제 부족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